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이어갑니다. 대선 레이스 중반에 열린 두 번째 TV 토론회는 지난 토론 때와는 달리 후보들 간 거친 공방이 내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소방관 갑질 논란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 과거 구설수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재명 후보의 대선 구호인 진짜 대한민국을 문제 삼았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를 말할 수 있느냐며 이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진짜 총각입니까? 가짜 총각입니까? 진짜 검사입니까? 이어 국가 통합을 말하기 전에 가정부터 챙기라며 이 후보의 과거 논란을 재차 끄집어냈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소방관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소환하며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맞선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특히 내란 세력 척결이 사회통합의 첫걸음이라 주장하며 극우 진영과의 관계를 캐묻기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김문수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세대 교체를 사회통합 대책으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무지성, 비과학, 비합리,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계엄 세력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것에 동조해가지고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이재명 후보 피습 사건을 놓고도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저렇게 좋은 지방병원을 두고 왜 그러면 서울대병원으로 가느냐.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성남의료원도 안 가고 또 서울대병원은 가요. 성남의료원은 아마 혈관 수술하는 그런 인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검토를 못 해봤고요. 이번 사회 분야 토론은 1차 토론 때보다 더 치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미래 비전 경쟁보단 비방전에 가까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토론 과정에서 서로의 태도를 두고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상대방이 왜곡과 훈계를 하고 있다거나 서로를 비꼬는 등 감정 싸움 양상으로 흐르기도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토론 초반부터 각 후보들은 자신의 약점을 파고드는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질문의 해명이나 답변 대신 상대방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며 반격했습니다.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어요.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 공천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특히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의료 재정 마련 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30%인데 어디가 여유라는 것이 한번 설명해 주셔야죠. 예. 그럼 다시 30초 쓸까요? 아니요.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규칙을 좀 지키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상대방의 토론 태도를 지적하며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글쎄 이 토론이 쉽지가 않네요. 그 중간에 좀 안 끼어들면 좋겠어요. 말을.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훈계하듯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토론 주제와 상관없는 답변으로 사회자의 제지를 받기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뭐 위압적이거나 뭐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그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토론 주제는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 의료 개혁입니다. 지금. 예. 서로의 공약과 정책 기조를 비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당에서 했던 것 후보 공약에는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을까? 혹시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거 아닐까요? 결국은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고 지금 결국에는 뭐 중국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실 것 같은데 내내 충돌했던 이재명, 이준석 두 후보는 토론이 끝난 뒤에도 서로를 향해 근거 없는 헐뜯기였다, 유치한 비평이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연금개혁 합의안이 잘못됐다는 이준석 후보와 첫 발을 뗀 것이 중요하다는 이재명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은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책 방안으로 탈원전을 할 것이냐를 두고도 지난 1차 토론과 마찬가지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밀실 합의라고 토론 시작부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구조는 손도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는 평생 5천만 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나 18년 만에 개혁안에 합의하며 논의를 시작한 것이 중요하다며 비난이 능사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제 구조개혁을 해야죠.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걸 다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못했으니 비난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나 보험 요율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등 청년층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을 시켜서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개혁을 기후위기 대책을 두고는 이재명 후보는 1차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탈석탄 감원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장했고 전 세계의 전체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이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도 적은 원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협공을 펼쳤습니다. 글로벌 기후 총회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을 3배로 늘리자며 30개국 이상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원전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에너지 수요는 갈수록 AI와 로봇의 발달로 늘어날 텐데 탈석탄하고 감원전하면은 기저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엔 무엇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권영국 후보는 기초연금의 대폭 확대와 기후 정의세 도입 등 부유층에게 증세를 통해 약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차기 정부가 해결할 과제로 인구 감소, 국가 소멸과 직결되는 저출생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현금성 지원과 주거 혜택, 세제 감면 등을 앞세워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OECD 38개국 중엔 여전히 압도적 꼴찌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대선 후보들은 경제적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매월 10만 원씩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8세 만기에 자산 5천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닮은 꼴 펀드 정책을 나란히 내놨습니다. 주거지원 방안으로 이 후보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결혼 3년, 첫째 3년, 둘째 3년까지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신생아 특례대출 연장과 신혼부부 주택대출 요건 완화도 내걸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세제 혜택으로 결혼과 출산에 도움을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신혼부부가 59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 원으로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강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집과 돈, 시간이 있어야 아이를 가질 거란 공통된 인식에 더해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닮아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수도권 유세에 집중합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부천역 광장에서 열리는 유세를 시작으로 안양과 시흥, 안산시 등 경기 남부 지역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이 후보가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로 수도권 지역에 머무는 건 이번이 나흘째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 충북 단양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 지역을 누비며 유세전을 이어갑니다. 김 후보는 영주시와 안동, 상주 등을 거쳐 김천에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이어 구미와 칠곡에서도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노량진 고시촌에 찾아갑니다. 평일 진행하던 대학교 학식 행사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 청년들을 격려한 뒤엔 방송 출연을 하고 오후엔 경기 남부로 이동합니다. 이 후보는 경기 수원과 성남 등을 돌며 현장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고 외연 확장에 주력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기본사회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이 후보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낸 건데 막판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사전투표 시작일을 꼭 일주일 남기고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돌봄, 주거,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 서비스는 교육, 문화, 교통, 주거, 돌봄 등등의 사회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기본 소득과 기본 서비스를 합친 것을 기본 사회라고 하고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전국민 기본소득의 확장판인 셈인데 이 후보가 자신의 상징인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다시 입에 올리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론을 앞세워 중도 보수로 외연 확장을 꾀해오던 이 후보가 전통적 지지층이 바라는 이슈를 꺼내며 막판 결집에 나섰다는 겁니다.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문제를 배관시할 수는 또 경시할 수는 없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격차가 좁혀졌지만 이른바 대세론이 꾸준히 유지된 점도 이 후보가 자신만의 색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사회 분야 TV 토론에 맞춰 자연스레 기본사회 공약을 낸 거라며 확대 해석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현금 박치기라며 일제히 견제에 나섰습니다. 기본사회는 뭐냐? 그 개념이 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자세히 모르겠어요. 무슨 개념인지. 그런데 말이라고 하면은 다 하긴 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회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이 지금 넓게 펼쳐놓은 스펙트럼에 본인도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 후보가 제시한 기본사회 구상의 실현 계획이 다소 추상적이란 지적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또 최소 수십조 원으로 전망되는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본사회 공약이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공약의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일정과 별개로 독자 지원 유세에 돌입한 한동훈 전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윤계를 향한 발언 수위도 높이고 있는데 당내 일각에선 차기 당권을 위한 내부 총질, 해당 행위란 비판도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후보 이름 대신 기호 2번 유니폼을 입고 김문수 없는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판과 함께 친윤계에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단일화 관련 개혁신당 일각에서 주장한 친윤계의 당권 제한 논란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친윤 구태들이 숙주 찾기용으로 하는 단일화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친윤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눠준 거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제 영화 관람, 김건희 여사의 샤넬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두 사람 모두 민주당으로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래부터 좌파이지만 보수인 척 해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뽀개 놓으셨습니다. 이제 본인이 있을 곳으로 가세요.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이 같은 독자 행보, 2007년 대선 당시 경선에서 탈락하고 선대위 직책을 맡는 대신 개별 유세 일정을 소화한 박근혜 모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세 불참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펴며 세력 결집 효과 등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거칠어지는 발언 수위를 두고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한 전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한 전 대표 발언은 내부 총질이자 해당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한 전 대표와의 일정에 동행하는 의원들을 향해서도 본인들 지역구 유세에 전념하지 않는다며 대선이 끝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시인 스텔러들은 좀 제발 자제를 좀 해주고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주인공 위주로 좀 할 수 있게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측은 한 전 대표 쪽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소화하는 기류 속 당권 제한 논란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권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무슨 그런 이야기도 못 들어봤고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대로 된 윤석열 절연 조치가 있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연일 관계 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거친 발언이 동반되는 친윤 책임론 부각이 자칫 향후 당 주도권을 노린 파열음으로 비칠 경우 대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모두 제출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쓰던 비화폰과 업무폰 실물도 확보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6달 넘게 꽁꽁 숨겨져 왔던 만큼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완전히 넘겨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임의 제출 절차가 시작된 뒤 약 3주 만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기록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장 등이 썼던 비화폰의 사용 내역입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는데 특수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의 기록을 대부분 복구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인 수발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비화폰 서버에는 통신 기록, 즉 통화 내역이 남는 게 맞죠, 경호관님? 네, 맞습니다. 경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쓴 비화폰과 업무폰 실물도 압수하거나 임의 제출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렌식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이 있는지 살필 계획인데 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화폰 통화 내용은 녹음이 불가능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또 경찰이 확보한 기록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한정된 상황. 내란 혐의와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직접 증거 보전을 요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실조회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처럼 경찰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한 가운데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비화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만큼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일부 증인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돼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는 어제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7차 공판을 열고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증인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곤 국가 안전보장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해서 비공개 재판한 것인데 마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때문에 비공개한 것처럼 언론에 뿌려지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라며 증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신문을 승낙했다며 이를 공개하면 증거 능력이 날아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군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 기일에 재판 공개 전환을 요구했고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중구 일대에서 22.5cm짜리 군용칼을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8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차이나타운까지 전체 길이 22.5cm의 군용칼을 소지하고 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중구 자유공원에 있던 행인이 어떤 남성이 칼을 화장실 벽에 갈고 차이나타운으로 걸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해 40여 분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사과를 깎아먹기 위해 칼을 갈러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수사를 통해 흉기를 소지한 정확한 동기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서울 미아동의 마트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보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각각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모르는 여성 한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의 범행 이후 모습입니다. 환자복 입은 사람이 담배를 계속 피운 거야. 경찰은 기린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떼고 있었어요. 반항은 안 하고. 경찰은 김성진의 범행을 동기와 대상이 불분명한 이상동기 범죄로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크게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거나 갈등 관계가 없는 경우, 금전, 복수, 성욕 등 전통적 범죄 동기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 범행 방식이나 장소, 대상이 일반적 범죄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경기 동탄에서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했다 경찰에 붙잡혔고, 이보다 앞선 지난 6일 서울 관악구에선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또 경찰이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88건의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한 사람이 저지른 예외적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각각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석을 안 하면 그냥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이지만 나름대로 범죄자는 사연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반복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적 고립과 분노의 누적, 정신건강 관리의 부재 등 복합적인 요소가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다층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어젯밤 11시 45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 부부가 같은 빌라에 사는 중국인 동료 2명과 술을 마시고 각자 방으로 흩어진 뒤 살려달라는 남편의 비명을 들은 동료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배 등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강동구 길동 복조리시장 입구 도로에서 승용차가 행인을 향해 돌진해 12명이 다쳤습니다. 발목이 골절된 1명을 포함해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60대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행당동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와 SUV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5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크게 다쳐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또 다른 차량 2대를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택시기사 A씨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울산 달동에 있는 한 차도에서 SUV가 길을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A씨는 골절상을 입고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차도 한복판을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션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 겸 선임 보좌관은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철통 같은 우리의 동맹을 유지하며 강화하기 위해 다음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넬 대변인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학에서도 유학생 등록을 금지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법원이 하버드 대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통보한 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하버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는 하버드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한다며 학생과 방문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미 정부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학에서도 유학생 등록을 금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Are you considering stopping other universities besides Harvard from accepting foreign students? Well, we're taking a look at a lot of things. And as you know, billions of dollars has been paid to Harvard. How ridiculous is that? 또 덧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하버드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다며 트러블 메이커는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here the students can't add 2 and 2 and they go to Harvard. And then you see those same people picketing and screaming at the United States and screaming at, they're anti-Semitic or they're something. We don't want troublemakers here.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한국인 재학생 400여 명을 포함한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 7천여 명의 체류 자격 유지는 물론 신입생의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에 대한 본안 소송이 남아있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유럽연합에 50%의 관세를 다음 달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애플 등이 미국 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에 6월 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진전이 없는 유럽연합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I'm not looking for a deal. I mean, we've set the deal. It's at 50%. But again, there is no tariff if they build their plant here. 이유는 에너지와 통신,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분야 협력과 공산품 무관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제안했지만 미국은 시큰둥한 반응.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의 관세 언급이 EU를 서두르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중국과 다시 만나 협상하고 앞으로 몇 주간 몇 개의 큰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여파로 중국 내 생산 조립 공장을 인도 등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애플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경고했습니다. 특히 애플이든 삼성전자든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면 25%의 관세를 6월 말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would be more. It would be also Samsung and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Otherwise, it wouldn't be fair. So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and that'll start on, I guess, the end of June. 트럼프의 관세 발언 이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의 EU와 애플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위협이 최근 완화하는 듯했던 글로벌 무역 갈등에 또다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이스탄불 합의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넘게 전쟁을 하는 동안 가장 큰 규모의 포로 교환을 시작했습니다. 각각 1,000명씩 모두 2,000명을 풀어주기로 했는데 1차로 390명씩 주고받았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힘찬 구호와 함께 석방된 러시아 병사들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양국의 포로 교환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진행됐습니다. Сегодня произошел обмен. Я очень рад, что вернулся домой.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가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2, 3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고국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최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각각 1,000명을 석방하기로 한 양측은 1차로 390명씩 주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군인이 270명이고 민간인도 120명 포함됐습니다. 1,000명을 채울 때까지 포로 교환이 이틀 더 이어질 예정인데 러시아는 곧 장기적인 평화협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Вот сейчас, как только завершится обмен военнопленными, мы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будем готовы передать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е проект такого документа, который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сейчас завершает. 우크라이나는 포로 교환이 끝나면 다음은 휴전, 그리고 정상회담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Точно час тиснути на Росію більше, щоб результат був не один, а все те, що потрібно. І коли у росіян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인 이번 포로 교환은 이스탄불 협상의 유일한 결과물로 평가받는데 휴전 등 다음 단계로 가기에는 입장차가 너무 커 당장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최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SPC 불매 운동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경영진을 포함해 그룹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또다시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일부에서는 불매운동 움직임도 보입니다. 비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도 노동자다 보니까 일하는 분야는 달라도 이렇게 남의 돈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사는 입장에서 그렇게 피 묻혀가면서 만든 걸 먹고 싶진 않아서 당연히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죠. 소비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불매를 해야 대기업이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SNS에는 SPC 계열 브랜드가 나열된 이른바 불매 리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KBO가 SPC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에 반대하는 야구 팬들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지난 2022년 SPL 평택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뒤 확산했던 불매운동이 이번 SPC 삼립 시화 공장 사고로 재점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자칫 가맹 점주들의 피해가 커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가족들이나 그 고인분에 대한 애도는 있는데 어쨌든 그걸 업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생계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불매운동의 여파를 체감하는 가맹 점주들은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서너 명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커피 살려받아. SPC네 나가자. 그러고 나가요. 가맹점은 죄가 없으니 불매운동 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도 못하겠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염치가 없이. 해피아워, 해피 포인트. 해피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이 불행한 기업에 들어와서 한 시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2022년 불매운동 당시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 대책을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SPC 경영진을 비롯한 그룹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시민단체가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SPC그룹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 1분기 소상공인 매출이 전 분기보다 10% 넘게 급감했습니다. 특히 술집과 숙박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특단의 금융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16만 곳의 표본을 추출해 올해 1분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내수는 소상공인 매출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외식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술집 매출은 11.1% 감소했습니다. 분식과 제과점, 디저트, 패스트푸드, 카페 등도 일제히 매출이 줄었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숙박 여행 서비스업이 1년 전보다 11.8% 급감했습니다. 외식업과 숙박업은 소비자의 선택적 지출 대상으로 경제 상황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KCD는 추정했습니다. 소상공인의 1분기 평균 매출은 4,179만 원으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 평균 매출이 13%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경영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 못 갚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13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출이 있는 사업장 362만 개 중 50만 개는 폐업 상태였습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일부 선전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경기 회복 없이는 폐업과 비용 절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금융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좀 근본적으로 채무 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가장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등을 확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이번 달 말까지 유심 교체를 사전 예약한 고객의 절반 정도가 새 유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텔레콤은 어제 사이버 침해 1일 브리핑에서 유심 교체 건수가 누적 354만 개로 사전 예약 신청 건수의 3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심 교체를 받지 못한 대기자는 모두 539만 명에 달하는데
이달 말까지 전체 예약 고객인 800여만 명 가운데 50% 정도가 유심 교체 또는 재설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인 한복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린 전남 한복 문화 창작소가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도 한복 알리기에 나섭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단아함과 우아함, 고운 자태를 뽐내는 한복과 다양한 전통 의상이 한 곳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조성된 전남 한복문화 창작소입니다.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통 의복을 선보이고 한복의 가치를 알리는 체험과 교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복은 선이 참 예쁘고 그다음에 색이 참 예쁩니다. 매력적이고 예쁘고 그래서 유럽인들이나 아메리카인들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저희 한복의 아름다움을 그분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복의 날을 지정한 뉴저지주에서는 지난해 10월 전남에서 만든 한복으로 패션쇼까지 열렸습니다. 전남 한복문화 창작소가 이번엔 동남아시아 한류 중심지로 꼽히는 태국 문화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쯤 태국에서 한복 전시와 패션쇼 등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태국인들이 우리 한복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한복 체험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한복 문화와 또 K-컬처를 이 동남아시아와 태국에 알리는 한복 문화주간 운영과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되고 있는 한복. 패션과 생활을 넘어 문화이자 정체성인 한복이 한류의 중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대작 게임들과 달리 인디게임은 창의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하는데요. 독특한 매력의 인디게임을 만날 수 있는 대규모 게임쇼에 최광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권 최대 규모의 게임쇼 2025 플레이 엑스포입니다. 올해 참여한 게임사만 156개사, 국내외 게임사의 신작 소식과 신규 업데이트는 물론 92개의 중소게임사가 참여해 독특한 매력의 인디게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조금 발전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처럼 코스프레 하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재밌게 즐길 수 있고 뿅망치 이벤트 같은 거 그런 거 소소하게 즐기면서 가족끼리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플레이 엑스포는 2023년부터 매년 10만여 명이 찾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인디게임 업체에겐 이용자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게임인 줄 몰랐다. 그래서 막 그 게임을 하셨다가 또 딴 데 가셨다가 또 재밌다고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실질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플레이 엑스포는 지난해 수출 계약 추진액 1억 7,100만 달러, 우리 돈 약 2,351억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2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체험 행사부터 완성도 높은 코스프레까지 어우러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게임의 기본을 이루는 인디게임사들이 대규모 부스를 열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게임들을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레이 엑스포는 인디게임이 주축이 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보여준 인디게임의 저력이 한국 게임 산업의 다양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최광현입니다. 한국 탁구 혼합복식 임종훈 신유빈조가 세계선수권대회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임종훈 신유빈조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중국의 왕추친 수닝사주에 0대3으로 져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선 3, 4위 결정전 없이 공동 3위의 동메달을 수여합니다.
현재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질 텐데요. 비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중부와 제주도는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 영남 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충남,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서늘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 대구가 1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으니까요.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13.3도, 대구가 15.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과 대구는 1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맑고 따뜻하겠고 월요일부터는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